앞선 3개의 에피소드를 보고 아쉬워한 이들도 많을 듯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보신 분들은 모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전쟁이나 탄압 장면이 나오지 않아도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보여줬으니 말이죠. 1931년 오사카로 떠나는 선자와 1989년 부산으로 돌아오는 노인이 된 선자의 모습이 담기며 고단한 이민사의 장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장면들이 다수 등장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도 반갑게 다가왔네요. 선자는 오사카로 떠나기 전 이삭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목사가 진행하고 하객이라고는 선자 어머니 양진이 전부인 초라한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대신해 입은 하얀 치마 끝에 묻은 흙을 바라보는 모습은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얀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백위민족은 알고 있죠. 그런 치마 끝에 묻은 흙의 의미는 일제에 침략당한 치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른 곳도 아닌 치마 끝으로 처리한 것 역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의적으로 식도 올리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선자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상징화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영상은 글보다 부족하지만 때론 풍성함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장치들은 흥미롭습니다. 초반 에피소드에 나왔던 한국 쌀맛을 기억하는 노인 선자의 모습에 대한 해답도 등장합니다. 금자가 지어준 쌀맛을 보고 바로 한국에서 재배한 것인지 알아차리고 오는 선자의 모습은 결혼식을 올리고 곧 떠날 딸을 위해 엄마가 해준 하얀 쌀밥의 맛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로 인해 흰쌀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죠. 거친 보리쌀을 먹어야 했던 당시의 모습은 양진이 쌀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를 딸을 떠나보내며 조국의 쌀맛이라도 보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 말이죠. 선자와 이상만을 위해 정성껏 밥 짓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선자에게 이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죠. 노인 선자가 한국쌀로 지은 밥을 먹자마자 반응하고 오열하는 것은 그건 역시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와 이삭의 양복점 장면에서는 이삭의 형이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사실과 친일파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돈만 쫓는 한수와 기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날선 대립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남자의 대립은 부산에서만이 아니라 오사카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궁금해집니다. 오사카로 가는 배를 타기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를 내어주는 엄마와 이를 거절하려는 선자의 모습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유일하게 돈이 될 수 있는 반지를 건네주는 엄마와 그걸 알기에 받을 수 없는 딸의 애절함은 지독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배 출발을 알리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선자의 깊이 있는 내면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선자의 울컥하는 표정에 모두 담겼으니 말이죠. 딸 앞에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딸을 안심시켰던 엄마이지만 바다 멀리 나아가 보이지 않은 배를 지켜보다 마지막에 무너져 오열하는 장면은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만난 가수는 임신한 상황에서 멀리 떠나는 선자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겠다 합니다. 호화로운 1등석에서 일본인들의 식사가 이어지고 나이든 일본인이 가수의 목덜미를 만지며 희롱하는 모습과 가장 낮은 층에서 힘겨워하는 선자의 모습은 극단적 대비와 감정적 연결을 잘 보여줬습니다. 오페라를 부르다 갑자기 춘향가 중 한 대목인 갈까부다를 부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자가 탄 그 배에는 거짓말에 쏘가 탄광으로 가는 노동자들로 가득했죠. 선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가수의 노래는 구슬프게 배를 가득 채웠고 노래는 가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과정은 드라마 파친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전쟁과 탄압의 이야기 대신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참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장면은 효과적인 대비를 통해 잘 보여줬습니다. 각본을 쓴 재미교포인 수유는 이 장면과 관련한 평을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이지혜가 립싱크도 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현장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성악을 전공한 이지혜는 이 장면을 위해 명창을 찾아가 공부까지 했다니 그 노력이 대단함으로 다가옵니다.
선자가 오사카로 떠나고 노인이 된 선자가 부산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4대에 걸쳐 이어진 선자 집안의 연대기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선자 집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빨래터에서 보여준 그 서러운 현실과 떠나는 친구에게 건네는 나무 원앙 한 쌍, 그리고 평생 자신 곁에 둔 선자의 마음은 그래서 아프게 다가옵니다. 금자는 선자로 인해 솔로몬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도착한 금자는 서명을 하기 전 자신의 삶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아버지는 치쿠코 광산 노동자로 끌려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바퀴벌레라는 조롱을 받으며 버텨왔던 세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냈던 금자의 삶은 단순히 그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금자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솔로몬은 자신 역시 그런 삶을 산 자이니치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성공에 집착했던 자신은 과거를 그렇게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선자가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되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을 위해 집을 팔 거냐는 질문에 솔로몬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는 금자의 모습은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산된 후 조용해진 회의장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물자는 솔로몬의 내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뛰어나가 계단을 내려서며 성공의 상징처럼 하고 다녔던 고가의 명품 넥타이를 던져버린 솔로몬을 반기는 것은 차가운 도쿄의 비였습니다. 그런 비를 맞으며 버스킹 노래에 맞춰 미친 듯 춤을 추는 솔로몬과 부산에 도착해 바다가 보이자 쏟아지는 비에도 뭔가에 이끌린 듯 바다로 다가가 오열하는 노인 선자의 모습은 우리 현대사의 축약이었습니다. 바다에 있던 어린 선자는 그렇게 바다를 건너 모진 고통을 겪었고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온 고향 바다를 보며 오열하는 선자의 모습은 왜 이 드라마가 위대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완벽한 이야기와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영상,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파친코는 분명 최고의 걸작임이 분명합니다.